네, 미술 비평의 객관적인 기준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고, 이 질문은 뭐 제가 몇 차례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이 질문이 계속 나와요. 상당히 이 내용은 중요한 질문이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은 주관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관적인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각자의 어떤 추구하는 다른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논의가 사실 있는 거고요. 사실 뭐, 과학도 완전히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미술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평가가 만약에 없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비평가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취향의 문제랑 수준의 문제를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향은 주관적인 거죠. 그러나 수준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평가한다는 것은 취향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취향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대로 취향을 살리면서 수준을 평가하는 거죠. 수준. 수준이라는 것은 목적과 관련 속에서 목적이 얼마나 부합되느냐, 목적이 얼마나 가까이 갔느냐를 가지고 수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술이라는 것도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과 관련 속에서 이 수준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예술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없고 그냥 취향으로 수준을 대체한다. 그러면 이제 막 엉망이 되는 거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1970년 전후, 60년대 후반 그 무렵에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프로 레슬링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이 프로 레슬링 하는 날이 되면은 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TV를 같이 다 보는 거예요. 동네 TV에 한 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들은 다 쫓아내고 그러면 애들은 가서 논두렁에 있는 안테나 흔들고 막 이랬는데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김일 선수, 박치기의 왕, 막 계속 공격 당하다가 나중에 뭐 박치기로 저렇게 해버리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온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일본에 당한 어떤 패배의식이나 또는 가난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북돋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사라지게 됐냐면은 장영철이라는 선수가 일본 선수랑 그 게임을 하다가 원래 그 2대1로 이기기로 돼 있는데 1대1인데 계속 일본 선수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래가지고 뭐 이게 계획과 다르다 해가지고 난장판이 된 거죠. 그거를 이제 뭐 폭로를 해본 거예요. 프로레슬링은 쇼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저렇게 발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기사가 저렇게 나버리니까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즐겁게 봐왔던 것들이 이게 짜고 치는 쇼였단 말인가?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 가지고 승부가 조작됐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레슬링의 그 인기가 약해진 거예요. 점차. 아무리 잘해도 다 짜고 치는 거라면 재미없어요. 예술도 하나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룰이 정확히 없으면은 존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법. 법이 뭐죠, 법? 지난 시간에 우리 인도 미학을 다뤘었는데, 원래 이 법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예요, 다르마. 인도 미학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르마라는 것은. 이게 이제 달마라고도 부르고, 그 한자로 다르마를 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 시대에만 하더라도 이 달마가 어떤 자연계의 법칙이라든지 인간계의 질서를 그런 의미를 했던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 사회를
다르마에 의해 가지고 규정을 한 거잖아요. 이게 카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마라는 것은 어떤 자연계건 인간계건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질서라고요. 모든 존재에는 다르마가 있는 거라고요. 나무에는 그 나무에 다르마가 있고, 새는 그 새에 다르마가 있는 것이고, 예술에는 그 예술에 다르마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돼요. 이 석가모니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떤 고정된 딱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그 다르마라는 그 법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공하다고 그랬죠. 공. 응? 근데 그것이 다 개체적으로 법을 달리해 가지고 질서화된 것이 이 만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물은 색이 있지만 그 색이 곧 공이란 얘기예요. 색 즉 시공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술도 공한 거라고, 공이라고 해요. 근데 공한데 거기서 독창적인 무엇을 계속 생산해내. 아무것도 없는데 도덕경 그 5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천지 쌓이는 풀무와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풀무지라는 거 있잖아요. 비어있지만 그침이 없고 움직일수록 거세어진다. 비어있는데 거기서 많은 생성 소멸이 이루어진다는 거. 비어있는데 우주는. 응? 예술에 존재하는 법이라는 게 뭐냐? 응? 예술이 어떤 아름다운 것이냐? 응? 아름다운 게 법인가? 그게 법이라면은 현대미술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에서 이미 끝난 거죠, 예술은. 그게 아름답지 않으니까요. 그럼 예술은 밀도와 완성도냐? 그걸 법으로 삼았다면은, 뒷샹의 변기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완성도도 없고 밀도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술이 됐어요? 그게 예술이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술이 법이 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법에 얼마나 가까이 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수준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은 법을 깨는 것이 아니라 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 기존의 질서를 깨는 것이 아니라 그 개체에 고유한 법이 있거든요. 그걸 구현하는 것이 이게 자유라는 얘기예요. 나의 자유는 나를 유지하게 하는 그 법이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실현하는 거. 이 자아실현이잖아요. 이게 자유죠. 예술의 자유라는 것은 예술의 법을 실현하는 거라고요. 법을 알아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법을 아는 것처럼 자꾸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작가들은 항상 그래요. 기존의 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죠. 양식으로 굳어진 거는 법이 아니잖아요. 양식화될 수 없는, 그러나 풀무처럼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뭐 그런 게 예술이지, 뭔가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거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술의 법이라는 것은 독창성을 낳는 것이다. 이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법인 거예요. 독창성이라는 부분은. 다른 것들은 다 부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독창성은 누구도 시비를 못 걸어요. 왜? 표절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범죄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표절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독창적인 것이 목적이란 얘기예요. 표절이 반칙이고. 예술의 목적은 오로지 이 독창성에 있고, 독창적일 때 법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반칙인 거라고요. 정도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예술은 독창성을 법으로 표절을 반칙으로 하는 게임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독창성이 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독창성이라는 것이 자기다움에서 나온다. 가장 자기다울 때 거기서 독창성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 법을 지킬 때 독창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술은 자아실현의 수단이라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예술이 예술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근본 윤리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거는. 자기 법을 실현하려면은 독창적이어야 되거든요.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잖아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게 사회화 과정에서 자꾸
획일화된 것이지 원래 나라는 것은 독창적인 거거든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 다름을 구현해내는 것이 이것이 예술이라는 거죠. 짧은 시간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얘기고 깊은 얘기예요. 이 독창적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독창성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그 방향이 자기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방향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나다울 이유가 되는 건데 남다운 독창성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독창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러려면 일단 종자가 달라야 되는 거고요. 선천적인 개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시간적인 특성, 어떤 기후와 맞아야 되는 거라고. 근데 공간적인 특성, 이게 토양, 종자, 기후, 토양이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이상적인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열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작품이 어떻게 독창적이어야 되는가? 일단 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천적인 어떤 DNA가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이 고유성이 있잖아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저는 세포가 벌써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를 부를 때 똑같이 같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거는 정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개성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있고 또 변한 게 있고 그런 거예요. 다 변하고 뭐 하나도 안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시대성이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시대적인 것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과거의 관습에 의존하고 있는가, 이 시대의 문제를 찾아서 그걸 반영하고자 하는가, 얼마나 그게 들어가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성이라는 건 다른 나라 작가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런 차별화를 보는 거죠. 이 세 개가 갖춰지면은 독창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근데 뭐 이게 사람에 따라서 개성이 강한 사람 또는 뭐 시대성이 강한 사람, 지역성이 강한 사람, 요게 이제 크기가 다 다른 거라고요. 사람마다 이 밸런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상태를 진단을 해가지고 자기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밸런스가 맞으면은 또 하나를 더 키우고, 밸런스가 깨지면은 또 부족한 것들을 더 채우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점수를 올려가는 거라고요. 게임이니까. 이 룰이 있어야 예술을 보는 재미가 있고 즐길 수가 있는 것이지, 룰도 모르고 어떻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요? 미식축구 같은 거 룰을 모르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런 거라고요.